태국에서 발가벗고 싸우고 있는 중국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을 보고 천벌을 받을 인간들 제발 태국 땅에서 나가라는 반응인데요. 한때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으로 나라 문을 활짝 열었던 태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불법 체류로 강제 추방되어 한국에 앙심을 품고 있던 태국인들의 행동이 180도 달라졌는데요. 이젠 제발 한국인들이 돌아오면 좋겠다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의 주인공은 중국인이 친구에게 했던 몹쓸 행동으로 분노의 치를 떨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 번화가의 마사지숍에서 일하고 있는 아티시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태국의 계급 사회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인 반면 저희는 그렇지 않거든요. 태국에는 왕족과 하이소라 불리는 상류층 그리고 제가 속한 로쏘라는 서민 계층이 있습니다. 이 계급은 좀처럼 바뀌기 힘든 벽 같은 존재죠. 그렇지만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해 계층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의사를 꿈꾸게 되었고 쭈라롱권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성적도 꽤 좋아서 주변에서는 제가 꼭 합격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듯이 도서관에서 의대 입학을 위해 공부하고 있었죠. 그때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동생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어요. 희귀한 신경계 질환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치료비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고 우리 가족의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취약한 편이에요. 공립병원은 저렴하지만 대기 시간이 너무 길고 사립병원은 비용이 너무 비싸거든요. 하지만 당장 치료가 시급한 동생을 그냥 둘 수 없었고 우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사립병원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막상 치료를 시작하니 원래 예상했던 비용을 훌쩍 뛰어넘더라고요. 아버지는 원래 양조장에서 일하셨는데 동생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 경비일까지 하셨습니다. 낮에는 양조장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경비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도 간병과 가사를 병행하시며 힘든 나날을 보내셨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아버지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경비로 일하면서 무시당하는 일이 너무 많지만 꾹 참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죠. 아들 병원비도 대야 하고 딸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요. 그러면서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의 아빠로서 무능해서 아이들과 와이프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저는 부모님께 제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일을 하겠다고요. 처음에 부모님은 극구 만류하셨어요. 지금 공부를 그만두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는 정말 힘들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통장 잔고가 바닥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부모님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동생 치료비에 생활비까지 필요했으니까요.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이 필요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마사지숍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마사지사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 부모님의 반대도 예상됐죠. 하지만 급여가 다른 일자리보다 훨씬 높았어요. 동생의 치료비를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사지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연습했죠. 처음엔 요령이 없어서 손이 퉁퉁 붓고 손가락 관절이 아파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어요. 그렇게 3개월의 훈련 끝에 정식 마사지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태국의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희 마사지숍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매일 손님으로 북적이던 가게가 갑자기 텅 비어버렸죠. 그때는 정말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서서히 잦아들면서 태국 정부는 관광업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았죠. 중국과의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영구적 상호비자 면제까지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거리를 가득 메운 중국인 관광객들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거의 모든 관광객이 중국인이었어요. 저희 마사지숍도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찾아왔거든요. 처음에는 일거리가 늘어나서 몸은 힘들었지만 좋았어요. 매출이 늘어나니 월급도 오르고 추가 근무 수당도 받을 수 있었죠. 동생의 병원비를 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날은 정말 최악이라 기억에 남아요. 20명 정도 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팔다리 가득 문신을 잔뜩 하고 들어왔죠. 문신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약간 무서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20명 모두가 그런 문신에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그중 일부 손님들은 손에 술을 병째로 들고 마시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마사지를 받으면서 갑자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죠. 다른 마사지사 친구들도 무서워서 차마 그에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조심스럽게 그 손님에게 다른 손님들을 위해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 손님은 오히려 화를 내며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그 친구들도 덩달아 같이 소란을 피우며 시끄럽게 굴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황당했어요. 사장님도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결국 다른 손님들이 불만을 토로하며 가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는 오직 중국인 단체 손님들 뿐이었죠. 그래도 보통 중국인 단체 손님들은 재방문을 하는 경우는 없으니 이 사람들이 다시는 안 올 거라 생각하며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었어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막 퇴근하려는데 동료 수파폰의 표정이 엄청 어두웠습니다. 저는 수파폰을 툭툭 치며 말을 걸었는데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아무 일도 아니라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수파폰은 홀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저처럼 생계에 뛰어든 친구예요. 저와 비슷한 시기에 일을 시작해서 그런가 서로 더 의지하고 챙겨주는 사이죠. 평소에는 일이 끝나도 늘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인데 너무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어 오늘 유독 힘들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걸 후회하고 말았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가게를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제 손님들이 또 온 거예요. 역시나 이미 한 차례 행패를 부렸는지 다른 손님들은 하나도 없고 문신한 중국 단체 손님들 뿐이었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5일간 방콕에 머무를 예정인데 5일 내내 예약을 다 잡아놨다고 했어요. 괴로웠죠. 이 손님들이 오는 5일간 매일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저희 가게의 평판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고민에 빠졌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파폰은 그 짧은 사이에 살도 엄청 빠졌고 표정도 몰라보게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가게의 주 수입원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심각한 일이 발생했어요. 저희 가게에는 점점 중국인 손님들만 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중국인 손님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며 뛰쳐나갔어요. 저는 그 손님이 뛰어나간 방향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거긴 가게 뒤편이었거든요. 얼마 있지 않아 경비원이 다급하게 가게로 들어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손님이 가게 뒤편의 왕실 소유 정원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말이죠. 태국에서 왕실 모독은 중대한 범죄였고 가게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달려나갔어요. 사장님과 함께 다급히 그 손님을 제지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왕실 경비대가 출동해 그 손님을 체포해 갔죠. 나머지 중국인 관광객들도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 가게는 큰 곤경에 처했어요. 왕실 모독 사건에 연루되어 한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죠. 그동안 불만이 많았던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극에 달했고 일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파폰까지 그만둔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직 빚이 많아 절대 그만둘 수 없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까지 봤거든요. 수파폰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만뒀고 일을 그만둔 후로는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파폰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연락도 끊긴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업무 시간엔 매일 같이 수다를 떨고 커피를 마시던 친구였기 때문에
스파폰이 없으니 일이 훨씬 힘든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스파폰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도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문은 항상 잠겨 있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시장에서 스파폰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스파폰의 안부를 물었더니 그녀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스파폰이 요즘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걱정되는 마음에 그날 저녁 다시 스파폰의 집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셔서 다행히 스파폰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녀의 모습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말랐고 안색도 좋지 않았죠. 눈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저의 오랜 설득 끝에 스파폰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충격과 분노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스파폰은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신한 중국인 손님들이 왔던 첫날 저녁에 그중 한 명이 스파폰의 담당이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지만 마사지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손님은 스파폰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스파폰이 거절하자 그 손님은 돈을 더 주겠다며 집요하게 요구했대요. 결국 스파폰이 강하게 거부하자 그 손님은 화를 내며 스파폰을 제압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차마 말 못할 사건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방에는 CCTV도 없었고 두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차마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는데 어머니의 병원비와 막대한 빚 때문에 당장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5일간 그때 그 손님은 계속해서 스파폰에게 예약을 했고 스파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자기도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창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그만두면 됐는데 차마 일도 그만두지 못하고 정신이 빠진 채로 일을 하다가 동료들이 그만두는 걸 보고 저렇게 하면 됐는데 싶어 그만두었다고 했어요. 그 후에도 스파폰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일을 왜 계속 당하고 있었냐고 자기를 한심하게 볼 사람들과 그에 대한 부끄러움과 공포 그리고 자책감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피하며 일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혔던 거였어요. 스파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몰랐는지 자책감이 들었어요. 동시에 스파폰이 혼자 이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더 괴로워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저는 당장 스파폰에게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스파폰은 고개를 저었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증거도 없으며 외국인 관광객이라 찾기도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게다가 그녀는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시면 참지 못하실 것 같다고 했죠. 지금도 가족 걱정만 하는 스파폰의 모습에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뜩이나 추태를 부리는 중국인 손님들이 늘어나는 데다 영업정지에 스파폰이 이런 일까지 당했다니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장님께 용기를 내어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래라면 사장님은 돈 되는 중국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을 테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셨어요. 직원들도 다 떠나가고 행정처분까지 받아서 고민이 많으셨죠. 사장님은 중국인 전용 구역을 따로 만들까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중국인 손님을 아예 안 받는 게 어떨까 제안했습니다. 중국인 때문에 일을 못하고 마사지사를 구하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고 다른 나라 손님들만 받자고 했죠. 제 말에 사장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알겠다고 하셨죠. 처음엔 중국인 손님 때문에 나쁜 평판이 돌았던지라 한동안 매출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어요. 그러나 점점 오히려 다른 쪽으로 소문이 났죠. 중국 단체 손님이 없기 때문에 조용하고 편하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가게는 점점 인기가 많아졌고 사장님은 제게 고마워했어요. 다시 가게는 활기를 띠었습니다. 저는 다시 바빠진 가게에 동생의 치료비를 더 빨리 모으기 위해 추가 근무를 자청하며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죠. 힘들었지만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지만 사장님의 표정은 따뜻했어요. 사장님은 덕분에 가게가 오히려 더 북적이는 것 같다며 고맙다고 하시고는 저를 매니저로 승진시켜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급여도 더 많이 올랐고 책임감도 막중해졌죠. 그날 저녁 병원에 있는 동생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니저로 승진해 월급을 더 많이 받게 되었다고 했고 동생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 하나도 할 필요 없다며 얼른 건강히 낫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국 관광업계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거예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즈음 태국 뉴스에서는 연일 마약 문제와 관광객 안전사고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어요. 특히 한국에서 태국인이 마약 문제에 연루되어 체포되는 사건이 몇 차례 발생했죠. 이 소식은 한국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고 태국 여행에 대한 경고령까지 내려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 손님들이 더 이상 발길을 하지 않는 건가 싶었죠. 그렇게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우리 마사지숍에 오랜만에 한국인 커플이 방문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그들은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이었거든요. 예약도 하지 않고 온 손님이었지만 기다릴 수 있냐고 공손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마침 자리가 나서 한국 손님들을 안내했어요. 마사지가 시작되고 저는 한국 손님들의 방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한국 손님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옆방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오히려 미안하더라고요. 마사지를 하는 동안 그들은 저에게 태국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방콕의 맛있는 음식점과 꼭 가봐야 할 관광지 등을 추천해달라고 했죠. 저는 최선을 다해 설명해드렸고 그들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인 손님들이 떠난 자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게도 방은 거의 손댈 것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더라고요. 심지어 사용한 일회용 슬리퍼까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사용한 수건을 깔끔하게 개어두고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까지 주워 휴지통에 버린 것 같더라고요. 결제를 하러 나왔을 때 그들은 우리 가게의 인테리어와 분위기를 칭찬하며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은 후 그들은 SNS에 올리겠다며 가게 이름을 정확히 물어보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저에게 팁까지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죠. 이렇게 따뜻한 손님들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무렵에 한국 손님들이 SNS에 올린 게시물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가게의 아늑한 분위기와 친절한 서비스에 대한 칭찬이 가득했습니다. 게시물에는 이미 많은 좋아요와 댓글이 달려 있었고 한번 가봐야겠다는 댓글들이 막 달려 있더라고요. 다음 날 놀랍게도 한국인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 모두 SNS를 통해 우리 가게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 커플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예의 바르고 친절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게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한국인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가게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시끄럽고 혼잡했던 분위기가 조용하고 여유로워졌죠. 다른 손님들도 이런 변화를 느꼈는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장님도 이런 변화를 눈여겨보셨나 봐요. 어느 날 저를 불러 한국인 손님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기획해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한국어로 된 안내문을 만들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아로마 오일을 구비해두기도 했죠. 이런 노력 덕분인지 우리 가게는 점점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친절한 한국인들이 좋다며 너무 만족하며 다니고 있었고 심지어 다른 가게 직원들도 우리 가게로 오고 싶어 할 정도였죠. 저는 중간중간 수파폰에게 연락해서 달라진 가게의 분위기를 전하며 혹시나 언제든 일하고 싶으면 연락달라고 메시지를 보내놓기도 했어요. 언제까지고 방에 틀어박혀 있을 순 없으니 안타까운 마음이었죠. 그렇게 마사지숍에서의 긴 하루를 마치고 저는 친구 찬나롱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찬나롱은 카오산 로드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쉬는 날이면 한 번씩 찬나롱의 가게에 가서 얘기를 나누곤 하죠. 식당에 도착하자 찬나롱은 평소와 달리 지친 표정이었어요. 주방에서 나오며
한숨을 쉬는 모습이 역력했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오늘 하루 종일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고 합니다. 찬나롱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30명이 갑자기 들이닥쳤다고 해요.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메뉴를 고르는데 한참이나 걸렸고 주문한 음식을 받고 나서는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다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후 화장실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바닥에는 물이 흥건했고 휴지는 도처에 널브러져 있었으며 심지어 변기 옆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 손님도 있었다고 해요. 찬나롱은 화장실을 청소하느라 한참을 고생했다고 말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립다고 했죠. 한국인들은 항상 깔끔하게 사용하고 혹시라도 실수로 더럽혔다면 직접 닦고 가거나 사과를 했다고 해요. 저는 찬나롱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희 마사지숍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마사지 중에 큰 소리로 떠들거나 룸을 어지럽히고 가는 경우가 많았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태국 관광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늘어났지만 장기적으로는 태국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저는 찬나롱의 말을 듣고 경악을 했어요. 찬나롱 말이 얼마 전에 방콕 유명 사원에서 중국인 여성들이 정말 미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여준 영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여성은 옷을 벗고 사원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감히 방콕 사원에서 그런 불경스러운 행동을 하다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여성들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바로 체포되었다고 했지만 태국 정부가 중국에 밉보일까봐 얼마 안 있어 그대로 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태국 국민들이 정말 분노했다고 했어요. 당연히 추방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중국인들 제발 나가라며 난리가 났죠. 찬나롱은 진짜 이젠 중국인이면 진절머리가 난다고 얘기하고서는 한국 손님들이 그립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곤 제게 동생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저희 동생은 이제 정말 많이 회복했다고 했죠. 제 말을 듣고 찬나롱은 그럼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제 다시 공부를 하러 갈 자신이 없었어요. 아직 동생이 회복되긴 했지만 통원 치료도 계속 받아야 할 거고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아무래도 계속 돈을 벌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를 듣더니 찬나롱이 좀 안타까워하는 눈치였죠. 그렇게 찬나롱과 헤어지고 나서 밤새 제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곤 밤이 늦어서야 겨우 잠에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마사지숍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중년 남성이었는데 처음 보는 순간부터 다른 손님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관찰력이 느껴졌죠. 그 손님은 우리 숍의 가장 고급 코스를 예약했습니다. 매니저인 제가 그분을 담당하게 되었고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마사지를 하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저의 손동작과 기술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지만 점차 그의 질문이 전문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사지가 끝나고 그 손님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한국에서 대형 마사지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태국의 전통 마사지 기술을 배우고 좋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죠. 그는 제 서비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한국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저는 얼떨떨했어요. 해외에서 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 손님은 자세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마사지 시장에서는 타이 마사지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마사지사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특히 태국 전통 마사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제가 가면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곳의 문화와 언어가 낯설 텐데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에 대한 설렘도 느꼈어요. 그 손님은 제 고민을 눈치챘는지 천천히 결정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떠나기 전에 그는 다시 한번 제 실력을 칭찬하며
한국에서의 밝은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계속해서 그 제안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돈도 훨씬 많이 벌 수 있을 거고 한국에서 살아보는 건 제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가족들과 상의도 해봤죠. 아버지는 혹시나 취업 사기가 아닐까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사기꾼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죠.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손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제 연락을 반갑게 받아주었고 구체적인 조건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월급과 숙소 그리고 비자 문제 등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겨주겠다고 했죠. 특히 비자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특정 비자가 필요한데 그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미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태국 마사지사가 있어서 그분과 통화도 했죠. 꼼꼼하게 설명해주고 가게에 대해 알려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분을 완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저는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열심히 찾아봤어요. 때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출국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늘 아티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중국인의 행동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국인들이 뒤늦은 후회를 해도 한국인들의 마음을 돌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연 들으시는 분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